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니쌤 김지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중단원 1 선사문화와 고대 문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우리 인류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궁금한 적이 없으셨나요? 오늘은 저 와니쌤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전 인류의 발자취와 놀라운 문명의 탄생을 함께 탐험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 1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화의 발전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파악할 것은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부분에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선사시대라는 뜻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사시대라는 것은 글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자, 글자가 없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등장한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현을 했고요.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자, 원래는 사족 보행을 했는데 이렇게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두 손이 자유롭게 되었죠. 그래서 뭘 쓰게 되었다? 여기 나오는 도구.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한 인류는요, 호모 에렉투스라고 불립니다. 호모 에렉투스. 자, 이들 같은 경우는 무엇이 특징이냐면 바로 불,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의 대표적인 인류로는 누가 있냐면요, 여기 밑에 있죠. 베이징인, 자와인, 이런 인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약 40만 년 전에 등장하였고요. 이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이 있다는 거. 주변에 이제 꽃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죽고 그를 기리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난다라는 점들이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생 인류죠. 호모 사피엔스. 지금 인류의 조상님들이고요. 우리는 이들을 이제 크로마뇽인이라고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도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요, 정교하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고요. 벽화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류의 출현 그리고 진화 내용 쭉 여기 옆에도 정리가 되어 있죠.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오스랄로 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시기는요. 약 1만 년 전까지의 시기로서요. 굉장히 추웠던 이제 빙하기의 일부 시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구석기 사람들은 무엇을 도구로 썼냐면요. 여기 나오는 뗀석기입니다. 네. 뗀석기는요. 돌을 깨트리거나 떼어내서 만든 구조였는데요. 이 당시 때 인류들은요. 이 뗀석기를 이용해서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식물도 채집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 구석기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사냥하고 채집하고
물고기를 잡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에 계속해서 채집할 거라던가 동물이 무한하게 생성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먹을 것이 떨어진다면 이 구석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것을 찾아 무리를 지어 새롭게 무슨 생활을 하면 될까요? 이동 생활입니다. 굉장히 중요 포인트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각 시대별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야 된다고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뭐다? 여러분, 이동 생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 생활을 하니까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금방 이동할 텐데. 맞습니다. 자, 오래오래 해당 장소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금방금방 이동할 수 있고, 네. 빠르게 지으거나, 잠깐 임시로 있을 거처들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지느냐? 동굴에서 살거나, 바위그늘 밑에 사거나, 아니면 굳이 집을 짓는다면 막 짓는다는 막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있는데요. 하나의 부족에서 이제 동물을 사냥하러 가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함께한 동료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묻어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사냥을 통해서 이제 먹을 거를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냥의 성공이라던가 아니면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면서 동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하거나 조각상을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의 사냥이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 오늘의 사냥을 통해서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물 유적들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사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당시 구석시대 가장 많이 썼던 뗀석기는 주먹도끼입니다. 이 주먹도끼는 거의 전천후 최종 병기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조각상에서 보면 가슴과 배, 엉덩이를 유독 풍만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 자, 동굴벽화. 여기 보면은 이제 소라던가 동물들이 잔뜩 그려져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성공적인 사냥. 즉,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생활 모습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사냥이라던가 어로가 이제 물고기 잡는 거죠. 식물 채집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해당 구역에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이들은 이동 생활을 했었죠. 이동 생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요, 돌을 깨거나 떼어서 만드는 뗀석기를 사용했을 테고요. 여기가 이제 들어갈 만한 뗀석기겠죠. 그리고 아직 빙하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불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때문에 여기 동굴벽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벽화로 해서 내가 이거 먹고 싶다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이제 동굴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집을 짓는다면 막집, 네, 그런 곳에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석기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신석기 쪽에서도요, 아까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물과 유적에 집중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석기 때는요, 자연 환경이 변합니다. 빙하기가 끝나고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요, 이전에 있던 매머드와 같이 큰 동물은 사라지고요, 작은 동물만이 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동물들은 이전에 주먹도끼와 같이 투박한 무기로는 더 이상 사냥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매버드 같이 굉장히 큰 동물의 경우 주먹도끼 같이 투박한 물건들을 투척을 하거나 그걸로 이제 대충 때린다 하더라도 명중률이 높았겠죠. 워낙에 거대하니까. 하지만 이제 작은 동물들, 예를 들어 토끼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경우는 주먹도끼로는 더 이상 맞추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뗀석기가 아니라 돌을
갈고 갈아서 아주 날카롭게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석기를 사용하던 시기를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제 다양한 유물과 유적을 또 이제 많이 쓰는데요. 여기 보면은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토기에 식량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도 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뼈바늘, 가락바퀴 이걸 해서 옷도 지어 입는 방식을 우리가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생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신석기 시대에는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도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이전에 이동생활과는 다르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다는 것은 정착생활로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전에는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녔다면 이제는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 그 수확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집 자체도 이전에 구석기 때는 막 짓거나 뭐 동굴 이런 데서 살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집을 짓겠죠. 그래서 움집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벽돌집을 짓는 것처럼 이제 시족을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면서 정착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요. 아직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생산물은 공평하게 나누는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점을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농사 짓는다고 했잖아요. 농사 짓는 데는 자연물이 꼭 필요하죠. 이 자연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을 중요시했고요. 이거와 연결돼서 뭐 물과 바위 같은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애니미즘, 동물의 부족, 수호신, 이걸 숭배하는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점을 여기서 함께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농사 시작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목축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구석기부터 이어져 왔던 사냥과 채집 어로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나온 곡식들을 저장하거나 조리해야겠죠. 토기를 제작하고요. 또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때문에 간석기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집 같은 경우는 이전에 구석기 때의 막집이나 동굴이 아니라 제대로 지은 집이죠. 네, 움집을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구, 유물, 유적 이거랑 당시의 생활 모습이랑 연결해서 꼭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물과 유적으로 선사시대 생활 모습 알아보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수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뼈바늘 보겠습니다. 앞에서 뼈바늘이랑 요 가락바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옷 짓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두 개는 신석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판과 갈돌 볼게요. 표면이 어떻죠? 굉장히 매끈매끈하죠? 이거는 다 갈아서 만든 돌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간석기겠죠. 네. 그럼 간석기면 구석기와 신석기 중에 어디겠죠? 바로 신석기입니다. 자, 주먹도끼 볼게요. 여기 표면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것은 주먹도끼 울퉁불퉁한 뗀석기니까 얘는 이제 구석기죠. 뗀석기. 자, 그 다음에 막집. 이제 이름 말 그대로 정말 대충 막지였죠? 그래서 이것도 구석기고요.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표면이 어때요? 굉장히 울퉁불퉁한 것들이 보이죠? 이것도 뗀석기니까 네, 구석기 시대이고요. 가락바퀴는 아까 얘기했고, 자, 토기,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조리할 때 쓰는 것, 신석기 나오는 거죠. 자, 움집 보겠습니다. 확실히 위에 있는 막집에 비교해서 어때요? 집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오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움집은 이제 집을 잘 지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막집은 언제든지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충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에도 보면은요, 이제 가상 일기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생활 태도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이런 활동들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명의 발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명의 발생에서는요, 일단 문명이 발생한 지형에 공통점을 확실하셔야 됩니다. 공통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뭐한다? 비교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 공통점. 이 공통점에 우리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류는 이제 신석기 혁명 이후에 농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사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이 필요하겠죠.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큰 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큰 강 근처에 모여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강 부분은요, 뭐가 문제냐면은 홍수라던가 가뭄 이런 게 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관계수로라는 것들을 합니다. 즉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농경지로 보내기 위해 만드는 인위적인 물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물길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력들,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부족들이 통합되면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수로까지 하고 이제 큰 강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이전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석기 때는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등한 사회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먹을 게 남아요. 우리는 그것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것들이 점차 축적되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지배자들은 더 많은 이득을 얻으면서 잉여 생산물을 재산으로 축적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딱 먹고 살 만큼만 혹은 부족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계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배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청동기를 사용하고요. 이걸 통해서 정복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청동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정복 활동도 하고 도시가 통합되고 점점점 인류가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 도시가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하나의 국가 수준까지 갑니다. 도시 국가. 자, 그럼 이제 도시가 아예 국가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치도 해야 되고 이제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해야 될 내용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해당 내용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관리하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 도시를 중심으로 청동기도 쓰고 문자도 사용하고 계급도 발생하면서 문명이 발생하였다. 특히나 우리 인류 역사에서 큰 강 네 군데에서 문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4대 문명으로 이게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그래서 4개의 큰 강 유역에서 진행됐던 문명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아주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강이 2개예요. 아주 풍부한 농사가 잘 될 정도로 풍부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이 뻥뻥 뚫렸죠? 적들이 쳐들어오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를 무슨 지형이라 부르냐면요, 개방적 지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딱 핵심 키워드는 요거예요. 지형이 개방적이라는 거. 얘네가 개방적이면서 뭐가 다 바뀌냐면요. 일단 외부 침략이 자주 오죠. 그죠? 외부 침략이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중시합니다. 네. 죽은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right now 이 현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신에게 지내는 이제 신전인 지구라트도 만들었고요. 왕의 경우는 신의 대리자로서의 백성을 통치합니다. 자, 문자 써야 되죠? 쐐기 문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달력은 태음력, 숫자는 60진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요거 지형. 무슨 지형이라고요? 개방적인 지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메르인이 세운 도시 같은 경우는요, 쭉 이제 여러 문명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러 민족들이 이제 침략하고 쇠퇴하고 하다가 중요한 파트는 이제 함무라비 왕 때, 여기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구절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활동해보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모습 기억에서 볼게요. 갖고 있는 농지, 과수원 또는 가옥을 팔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유재산. 각자마다 재산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은하 1미나 돈이죠. 화폐 사용 가능한 거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은 귀족이 노예를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귀족과 노예 같은 뭐가 있다? 계급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공통점에 모두 부합하는 내용들이 딱딱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함무라비 왕이 이러한 법을 만든 까닭은요, 간단합니다. 왕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진 봐야겠네요. 지구라트 이렇게 모습 같이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적인 지역, 함무라비 법전 내용, 문자는 쐐기 문자 이렇게 해주면 어려울 게 없네요. 자, 이집트 보겠습니다. 앞에 봤던 메소포타미아와 구분하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핵심적인 포인트. 사막으로 인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다. 즉,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개방이라면 여기는 폐쇄적입니다. 폐쇄적. 실제로 볼게요. 여기 이집트인데 여기는 다 바다죠. 여기도 바다죠. 여기는 전부 다 사막이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여기 요만큼 이 조그만 길이죠. 여기만 막으면 완벽하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족 침입을 거의 받지 않은 폐쇄적 지형이라는 게 여기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정하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요, 이제 파라오라고 불리는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권력을 통해서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라던가 스핑크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적들이 침입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들은 죽어서도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내세관을 바탕으로, 이게 죽은 이후의 삶이죠. 사자의 설을 적으면서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을. 그래서 죽은 사람도 미래로 만드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이들의 문자는요, 상용 문자고요. 대양력 10진법입니다. 앞에 메소포타미아에는 태음이었고요. 60진법이었죠. 두 개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라를 만드는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후세계 안내서인 사자에서도 있고요.
여기 스핑크스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모습, 인도의 문명과 중국 문명의 서로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인도부터 볼게요. 자, 인더스강 근처에서 시작하고요. 도시 이름입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들은 계획 도시입니다. 계획 도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획 도시. 그렇기 때문에 뭐 공공시설이라던가 하수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쫙 있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교육도 하게 되셨습니다. 청동기, 그림 문자 사용하였고요. 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 아리아인이 쳐들어옵니다. 이들은 철기를 썼고요. 여기가 다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은 겐지스 강까지도 진출을 하였고요. 문제는 아리아인은 소수인데 이 소수의 아리아인이 기존에 살던 인도인들을 지배하려는 이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제도와 종교를 만듭니다. 하나의 제도는요, 카스트 제도, 하나의 종교는 브라만교. 요것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을 지배하는 거죠. 자,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는요, 엄격한 신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위 계급, 이 브라만, 크사트리아에는 이제 아리아인들이 이제 지배층으로 있고요. 기존에 있던 인도인들을 이제 피지배층 밑으로 넣어둡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태양, 물 이런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면서 이제 베다라는 노래도 만들고 경전이라던가 이걸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자체도 브라만교를 통해서 이들의 지배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내용과 설명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도 있죠. 인더스에서 이제 겐지스까지 확장된 것도 우리가 지도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유물 유적들이 쭉 보이죠? 특히나 요 인장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교역했다는 증거도 됩니다. 자, 그럼 중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요, 이게 황하강 일대에서 진행됐고요. 처음에 만들어진 나라는 바로 상입니다. 상나라 같은 경우는요, 왕이 정치랑 제사를 함께 주관하는 신권 정치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의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이제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고요. 이것을 갑골문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갑골문은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청동기도 사용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상이 망한 이후에 생긴 주나라 보도록 할게요. 자, 주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상에 비해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땅 크기가 넓어졌습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자, 상 때에 비해서 확실히 주나라 때의 영토가 매우 넓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세웁니다. 그 방법은요, 수도 이 주변은 왕이 다스려요. 수도 주변은. 그리고 나머지는요, 왕족이라던가 신하들에게 너가 제후가 돼서 대신 다스려라 하는 무슨 제다? 봉건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왕은 하늘이 덕 있는 자를 선택했다는 천명사상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처음에 왕의 친척들이라던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하들은 반란을 일으킬 일이 없겠죠. 황제와 친척이기도 하고 혹은 황제의 충성성을 신하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흘렀다입니다.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왕과 제후 간의 혈연 관계가 멀어지고 왕의 통제력도 약해지니까 지방 제후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요. 이것은 춘추 전국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봉건제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갑골문, 여기 청동기 쓰는 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요.
상나라는요, 신권 정치. 왕이 신의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골문은 오늘날의 한자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문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에게 문명 보겠습니다. 유럽 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크레타 섬에 있던 크레타 문명입니다. 자, 크레타 문명의 키워드는요, 청동기 쓴다는 거, 또 해상무역 했다는 거, 그리고 미로와 같은 크노소스 궁전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있던 미케네 문명 있습니다. 그래서 미케네 같은 경우는 이런 황금, 이런 귀금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크노소스 궁전, 이제 이거 황금 가면 그래서 두 개 구분하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니키아 보도록 할게요. 페니키아는요, 활발한 해상 활동을 하면서 식민 도시로 낸 건데 얘네의 키워드는 바로 요거 표음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 이게 왜 의미 있냐? 바로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 때문이죠. 헤브라이 볼게요. 헤브라이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쪽인데요. 얘네들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인데 얘가 왜 의미 있냐면 추후에 크리스트교라던가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카문화는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내용인데 당시에 기후가 건조하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초원지대에서 유목민이 되는 겁니다. 유목민은 알다시피 동물을 키우는 거죠. 초원지대에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요. 이들은 이제 기마 생활에 적합하게 하는 다양한 이런 유물 유적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올메카 볼게요. 여기는 이제 중남미라고 할까요? 중미, 아메리카 대륙 쪽에 있는데요. 멕시코 쪽 지역인데 여기서는 이제 고무나무에서 고무 뽑아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옥수수 재배하고 그런 방식들. 뭐 계단식 재단, 뭐 종교의식 제물, 공놀이 의식 이거들은 나중에 마야, 아스테카 이런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단원 1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